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BB의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주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BBS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향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회 소장께서는 한문학 그리고 향가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 향가 하면 향의 노래, 즉 중국의 노래가 아닌 우리의 노래, 신라의 노래, 그런 뜻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향가가 네. 중국에 대비해서 네.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글씨가 되겠습니다. 네. 신라로 말하면 신라란 말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노래인데 네. 이 향가가 우리 불교하고 인연이 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 향가가 특히 신라 향가는 우리에게 현재 남아있는 것이 모두 다 해서 14개입니다. 네. 그러면 그 향가가 무엇이냐? 신라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네. 신라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현재까지 우리에게 14개가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 14개 중에서 10개가 자그만치 9개는 정식 불교 스님들께서 지으신 것이고 네. 1개는 불교 스님과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네.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선화공주라고 알고 있는 서동요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향가라면 매우 어려우실지 모르나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선화공주라든지 헌화가라든지 네. 그 처용가라든지 네. 여러분들 타이틀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향가이고 네. 그 향가의 대부분을 불교 스님들께서 지으신 네.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일종의 불교 문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신라 천년의 역사에서 전해지는 향가 노래가 14곡이니 얼마나 참 귀한 노래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노래, 향가는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원왕생가라고 생각합니다. 원왕생가는 향가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저자가 누구냐?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원효대사이십니다. 다른 분들이 이 향가가 해독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그 주인공들이 작자에 대한 설들이 있었습니다. 향가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아하, 원효대사시구나 라는 심증을 너무도 가지실 것입니다. 네, 직접 네.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낭송해 드릴까요? 네. 달 아래 이 밑 또한 서방종토라 생각하여 중생에게 가주리 보내리 무량수불 앞에 번뇌하는 이에게 밝은 불법을 보내주리 서원하건대 심오한 이치를 따르고 바라고 우러르리 두 손을 모으니 꽃이 빛나라 원앙생 원앙생 그리워하는 사람들 있으며 빛나는 불법을 보내주리 아사 이 몸을 중생의 땅에 남겨두고 그들을 먼저 서방정토로 보내리 무량소불 48대원을 이루어 중생을 먼저 서방정토로 보내주고 나는 그 뒤에 가리니. 원왕생, 서방정토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네, 왕생하고 싶노라. 예, 그렇군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원효대사께서 그렇게 읊으셨군요. 그렇지요. 네. 모든 중생을 먼저 보내고 네. 나는 희생하고 네. 맨 마지막에 네. 달 아래 이 밑이 네. 바로 남들은 먼저 보내주지만 네. 나는 여기를 네. 정토라 서방 정토로 극락이라고 생각할 거다. 네. 당신들을 모두 보내줄 테니 네. 먼저 가시라. 네. 나는 나중에 가리다. 네. 이러한 서원을 담으신 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참 신라시대 네. 그 원효대사의 육성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네. 마음이 전해져 오는군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많은 학자들이 향가를 연구해 왔는데 우리 김영혜 소장께서 향가 해석에 대한 그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향가가 아직까지 그렇게 베일에 감춰져 쌓여왔던 그 이유,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현재 향가를 전문으로 한 학자들조차도 1000명이 공부를 하면 1000명 전부 다 그 해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암호문식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 그 암호문을 풀이해야만이 향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암호문이라는 걸 모르고 그들이 한문식으로 해독을 하려고 하니 전부 다 실패해버린 겁니다. 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이 향가를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실패한 겁니다. 향가는 일종의 암호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셨는데 네. 그 김 소장께서는 14편을 완전히 다시 해독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천년 향가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어떻게 향가의 비밀을 풀어내셨어요? 정말 우연히 어떤 영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 영감이 우리 향가 해독을 해낸 최초의 우리나라 분으로는 학자로는 양주동 박사님이십니다. 그렇죠. 제가 향가 원앙생가 바로 이 향가를 한참 풀 때 네. 그 풀 때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암호 해독을 하다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제가 호소하기 위해서 당신도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까? 하고 제가 양주동 박사님 묘소를 한번 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면서 양주동 박사님과 제가 일문일답을 마음속으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 어떤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원앙생가 속에 있던 어떤 한 줄이 어떤 한 글자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제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를 뜻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언이라고 한다. 네. 보언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원앙생가라는 향가 속에. 네. 그러면 이 말 뜻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 향가와. 네. 그랬더니 향가 속에서는 꾸짖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질책하다 할 때 질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질자를 꾸미는 것이 아닐까? 그 질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떠올랐던 겁니다. 영감처럼. 예. 물론 그전에도 수천 가지의 영감이 떠올랐고 그 영감들은 전부 저를 배신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상해서 제가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질자를 해도 그 질자와 그 관계를 연구를 해보니까 맞았습니다. 바로 이 질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라 말로는 보언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질 꾸짖는다는 뜻의 질이 향가에 여러 차례 나오는군요. 자그만치 34번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신라 향가에 한 900여 자가 예. 져 있습니다. 예. 그 중에 3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네. 그러면 이 34개를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아까 말 뜻을 대입해 봤던 겁니다. 네. 그랬더니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34개가 다 맞는데 34개가 각자가 또 향가 속에서 네. 옆에 한자들과 관계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또 다 새롭게 해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질자 한자로 그리고 그 옆에 우리나라 말로는 보언이라 한다. 요 말이 질자를 꾸미고 꾸짖다라는 말이고 꾸짖다라는 것은 보언이라는 말이고 나머지 전체가 해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하 하고 마침내 향가로 들어가는 비밀의 동굴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네. 그 질, 꾸짖다가 신라말로 보언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게 보언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셨군요. 그렇지요. 그 참 재미있는 그 해석이고 그야말로 참 신비로운 어떤 열쇠를 가지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어떤 그런 시도가 없었나요? 위에 양주동 선생님께서 정말 대단한 업적이십니다. 네. 또 이제 양주동 박사님께서 향가를 또 이제 처음에 서울대 평양 숭실대학교 네. 교수로 계셨습니다. 네. 숭실학교. 네. 거기 계시는데 오쿠라 신페이라는 서울대학교 당시는 경성제국대학이었습니다. 네. 경성제대 교수로 계시는 오쿠라 신페이가 우리나라 향가 신라 향가 14개하고 균형 향가 11개 합해서 25개를 전부 해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주동 박사가 너무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민족의 자존심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뭐라고 입으셨는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가 총과 칼로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문화적인 침탈을 당해서도 망하는구나. 그게 양 박사님께서는 마치 어떤 괴한이 총과 칼을 들고 집에 난입해서 온 방 안에 진흙투성이 발을 짓밟고 지나간 그런 느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로 원래 영문학자이십니다. 그 다음 날로 바로 영문학은 관두시고 향가에 매달려서 마침내 향가 해독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론을 그 책으로 해서 고가 연구라는 그렇죠. 책을 써내셨던 것입니다. 네. 오그라 신페이 방법이든지 무예 방법이라는 건 우리 향가를 신라 시대 소리 써놓은 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봤는데 예. 김 소장은 그것이 아니고 표기가 의미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예를 한번 예. 드릴게요. 자꾸 이제 원앙생가가 너무도 향가 해독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원앙생가의 첫 두 글자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두 글자가 달월, 아래하 이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월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쿠라 신페이나 양주동 박사님이나 모든 우리 향가 연구하시는 분들은 선학들의 그 공부법을 절대로 어기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달하자니까 달아 이렇게 달아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식이 있냐면은 임금하 아래소 임금하 아라쇼소 용비어 청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니마 네. 정읍사에 나오는 네. 니마 할 때 하자가 나옵니다. 님하 옛말로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니마 임금하 할 때 하듯이 요것은 임금하 니마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철수야 하듯이. 그런데 왜 그렇게 보시냐? 한자를 신라 때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조선 때 하라고 했다 해서 그렇게 보면 꼭 보실 필요가 뭐 있냐? 그렇지. 저는 달 아래 월 하니까 달 아래 아래 하자 달 아래 이렇게 읽어라. 네. 아까 제가 말했지요. 달 아래 이 세상 또한 달 아래 이 밑 또한 서방 정토라 생각하라. 이렇게 달 아래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자를 달아 할 때 아로 보느냐 달 아래 할 때 아래로 보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는 길이. 네, 네. 그런 식으로 향가들을 풀어 나가신 거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향가 표기법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말 어순으로 네. 한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데.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김영애 소장은 그야말로 다빈치 코드가 아닌 향가 코드를 지금 찾아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향가를 발음으로 읽지 마라. 뜻으로 봐야 한다라는 지금 주장을 지금 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향가 창작자들이 공연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논문을 통해 밝히셨는데 네. 그것은 무슨 얘기죠? 저는 누구든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 외에는 전원이 향가는 시라 서정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거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향가를 결국은 해독에 성공하고 났더니 향가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일종의 오페라 대본이 연극이라든지 오페라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작가가 나오게 되면은 시인이 나와서 시를 노래를 한 사람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거기에 나와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러면은 노래와 악기와 춤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일종의 공연이고 저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페라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향가를 노래 가사에 압축된 내용과 춤의 내용과 거기에 일종의 소원을 비는 또 노래들이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몽창 모아놓고 나니까 그 모아놓은 것을 예. 노래로만 이렇게 자꾸 읽으려고 하니 그게 해독이 될 리가 없죠. 이제 섞여버렸는데. 예.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김수로 왕이 옛날에 구지봉에서 알로 태어났다고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장면을 삼국유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김해에 있던 그 당시 그 밑에 있던 구간이라는 9명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구지봉으로 끌어모아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무슨 노래를 부르겠냐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 다시 말해서 지도자를 말합니다. 거부가 거부가 지도자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은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아까 향가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땅을 파게 합니다. 산봉우리의 흙을 파는 동작을 하게 합니다. 네. 땅을 파게 하고 그것들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향가 문화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째, 노래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땅을 파 모아라 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용의 형태였습니다. 가무, 네. 춤을 추게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언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춤을 추어라 라고 영국으로 말하면은 이 대목에서는 문을 열어라, 그 전화 벨 소리를 울려라, 지문이지. 지문이지요. 그 지문을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작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당시에 구지봉에서 사람들은 그런 일종의 제의 의식, 네. 그 일종의 그 춤을 추고 네. 하늘에 빌고, 빈 내용은 뭐냐? 우리에게 머리를 내려주세요. 일종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라는 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었고, 예.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수로 부인이 동해 바닷가에서 용에게 잡혀갔었습니다. 그것도 삼국유사 수로 부인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수로 부인이 어느 날 바닷가를 남편하고 바닷가를 가다가 용에게 사로잡혀서 바다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수로 부인의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때 저게가 나타납니다.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을 옛날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를 녹인다고 했다. 그 정도로 두려워하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노래를 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이름이 순정이라는 네. 남편입니다. 순정공께서 자기 휘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뭐를 했냐? 몽둥이로 땅을 두들기라, 강 언덕을 두들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 거부가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어놓아라. 거기서는 만일에 너희 남의 부인을 빼앗아간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이냐. 네가 만일에 내놓지 않는다면은 잡아 구워서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땅을 두들깁니다. 강을 몽둥이로. 거기 나오는 그것도 향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이 딱 들어맞습니다. 첫째,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네. 하늘에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너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야. 나무 부인 뺏어가면 얼마나 그 나쁘신 줄 아니? 도로 내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땅을 두들기는, 몽둥이로 땅을 두들기는 액션, 행동을 합니다. 바로 향가의 핵심 구조가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위협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향가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향가에는 바로 이 3대 구조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노래, 보언, 아까 말씀드린 보언, 네. 하늘에 비는 것, 예. 마력의 힘, 예.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예. 모든 향가가 한 편의 애가 없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향가는 아까 말씀대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집단적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행동을 압축해서 연극 대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향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오페라 대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신라시대 향가가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고대인들의 예. 제의 의식, 그렇군요. 집단무, 예. 집단 가무. 네.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네. 음주하면서 네. 했다라는 네. 그 옛날에 우리 네. 민족을 설명할 때 쓰던 네. 사람들이 네. 써놓은 것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게 향가 예. 있습니다. 대중적인 이거 노래와 춤이 있고
꾸짖음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징벌이 있고, 위협하는 행동이 있고. 그렇죠. 그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향가다 이렇게 그렇지. 봐야겠습니다. 그걸 써놓은 것이 바로 이제 그 현대로 말하면 오페라 대본가도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극 있군요. 대본이고 네, 보어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주 참 흥미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내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는데요. 제가 1972년에요. 저 광화문통에 경희궁이라고 있습니다. 경희궁터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서울고등학교라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명문이죠.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그 국어 시간에 72년에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그때 너무도 제가 강렬한 저한테는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 향가를 짓는 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웃었어요. 해독도 못하면서 무슨 짓는 법을 아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번 짓는 법을 찾아보지. 그로부터 47년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우리 그 한용운 우리 그 스님 한용운 씨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 시에서 말을 했거든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정말 향가와 저의 만남은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었고 제 인생 전체를 꿰뚫는 화두였습니다. 그 50년 동안 붙들고 계신 화두였군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한학을 공부하는 집안의 후예라고 들었습니다만, 예, 선생께서는 저희 집안이 대대로 한학을 해왔습니다. 제 고향이 임자도라는 섬인데요. 섬에서 굉장히 나름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방이 문학방이라는 방호가 문학방 글을 공부하는 방 이름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에게도 그 호를 그 방 이름을 넘겼는데요. 끝없이 책을 가까이 해라. 그런 것이 저희 집 가훈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공직에도 진출을 하셨고 그러면서 향가연구실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 일하면서 연구하고 번역하고 그 가능했습니까 그게? 그런데 저희 가훈에 따르면은요 글을 가까이 해라. 그것은 사실은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에 계속 시달리면서 자기 나름의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평생을 글 공부한다는 건 참 좋습니다. 논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하냐. 그런 구절이 나오듯이 참 글과 함께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은 이제 즐거우시겠는데 가족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은 저의 얼굴보다도 제 방에 앉아서 저희 등이 더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계속 보고 계셨어요? 예, 집에 오면은 그러셨겠네요. 그리고 설악산 신흥사 조실이었던 부산 대종사 자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80년대부터 만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신흥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입적들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 당시 저하고 아주 그야말로 같이 지냈던 분이 저는 오현 스님이라고 당시에 그랬습니다. 조오현 스님. 이렇게 오현 스님이라고 부르는 게 친숙한 표현이라고 봐주십시오. 무례한 표현이 아니고요. 오현 스님하고 백담사의 도후 스님. 그리고 양양의 낙산사의 지홍 스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중강 스님도 그때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저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김 소장께서 그 향가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것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시죠. 뭐라고 그러실까 한 번은 제가요, 오현 스님 뵈러 열심히 백담사로 가고 있는데요. 가다 보면 인제 용대리 민해단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민해단지를 지나는데 딱 또 영감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그게 서동요에 나오는 다만지자라는 한 글자입니다. 입구 밑에 이렇게 8팔자가 쓰여진 글자입니다. 그것이 이런 의미로 해독되지 아니할까라는 그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저녁에 아주 눈 내리는
됐습니다. 밖에 이렇게 저 백담사에서 문 탁 열고 나면은 탁 이렇게 보이거든요. 불이 또 되게 밝았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게 조금 제가 약간의 여성적인 그 성과 관련된 그런 그 해독이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막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향가는 잘 깊이 모르시니까 저를 귀여만 해주셨죠. 그 G자도 많이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죠. 다만지라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네.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또 해석이 다 되죠. 되지요. 그건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이. 네. 근데 그거를 오연스님 찾아가다가 발견하셨군요. 네, 그리고 영감, 그게 일종의 고대 문자 해독은, 암호 해독은 영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참 대단한 큰 스님과의 인연이십니다. 네. 우리 김 소장께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향가는 어떤 향가입니까? 저는 오연 스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게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공직을 가져라. 사람을 살려라 공직을 통해서. 그것이 저의 아주 공직 생활에 아주 그야말로 기둥이 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해놓은 향가가 있습니다. 모죽지랑가라고요.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지냈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여러 관직을 거치고 그때 그분한테 은혜를 입었던 화랑일 때 그 밑에 낭도 그 졸개였던 그분이 그 모죽지랑가라는 향가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처음에 슬퍼하는 거죠. 장례식 때 지은 향가입니다. 그대가 가는 봄, 그대의 다스림은 모두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말씀입니다. 모두 관직을 통해서 공직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려라. 그런 의미를 가진 향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공직관하고 너무 일치해서 쿵 가슴에 와닿는 향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찬 기파랑가 좋아합니다. 네. 그 참 천년 향가의 비밀을 밝히는 일, 이것이 오늘 김 소장님하고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우리 그 불교사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대단하죠. 아까 말씀대로 우리 향가가 모두 고려 때까지 하면 25개입니다. 이 25개 중 25개가 다 스님들이 졌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그 정도의 압도적으로 우리 불교 문학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요. 이 향가가 지어지던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느냐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도입된 지 얼마가 되지가 않았던 시기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인도에 초기 불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불교가 초기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으며 어떤 걸 중요시하고 했던가, 그것이 바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로는 전통과 그 불교라는 선진 문물이 들어와서 어떠한 융합 과정을 거쳤는가, 그것이 제가 향가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학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향가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불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향가의 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극이라는 공연이라는 그 예술을 하나의 작품으로 표기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표기법입니다. 일종의 연극, 우리가 말하는 시를 표기하듯이 연극을 표기했듯이 희곡이 마치 그겁니다. 이 표기법을 우리 초기 불교 스님들께서 만드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문학사상으로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표기법을 만든 것이 그러한 문화적인 창조의 힘이 고려에서 와서는 뭐로 연결되느냐,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세계 최첨단 그 지적 산업을 만들어놓은 받침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일종의 창조력입니다. 창의력. 그러면 그것이 조선에 와서는 뭐로 연결되느냐, 전부 문자로 연결이 됩니다. 한글을 드디어 창조하게 됩니다. 창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와 관련된
그것을 처음을 네. 바로 우리의 불교가 뒷받침해 준 것이다. 그렇죠. 저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듯이 네. 향가라는 표기법 체계도 예. 우리 불교에서 창제해낸 것이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향가 창제다. 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향가 창제를 우리 신라시대 스님들께서 만들어낸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네. 어마어마한 지적 네. 작업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공연의 대본을 네. 세 번째입니다. 네. 공연의 대본을 2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기 600년대, 700년대, 900년대 작품을 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어느 민족이 네. 이러한 공연 작품을 네. 14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네. 과연 세계 국가 중에 몇 네.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마 그리스, 그 정도 예. 예. 뭐 정도를 빼놓고는 아마 예. 대한민국 세계에서 예. 거의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겠는가. 예. 이런 것을 만들어낸 예. 이 의미를, 향가가 가진 의미를 네. 정말 이제부터는 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연을, 네. 공연극을 우리의 연출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연출하는 단어까지 다 나와 있으니 그렇죠. 이 연출을 우리 연출의 천재들께서 네. 인재들께서 네. 연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대에 올려봐야겠는데요. 예, 찬 기파랑가를 네. 무대 올려봐야겠는데. 그대로 무대로 올리고 예.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네. 정말 위대한 네. 문화적인 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었다. 네. 향가와 그런 관계가 네, 참 좋은 말씀 들리셨습니다. 향가에 나타난 그 신라시대 큰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백성들을 이를 어루만지고 네. 그리고 또 호국의 정신으로 네. 사신 분들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향가를 지금까지는 발음으로 풀려고 했는데 뜻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길을 제시를 해주셨고 네. 향가라는 것은 일종의 오페라 대본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네. 그런 의미를 또 새로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계획은 뭐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앞으로? 예, 저는 이제 제가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 이집트 문자, 그림 문자를 풀어낸 장 샹폴레옹은 해독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다 해서 그분이 모든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그림 문자를 다 푸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라 향가부터 시작해서 다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 엄청난 작업을 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향가는 만들어졌다. 예. 만들어진 법을 알면 당연히 풀 수도 있고 예. 지금 현대 향가도 새로 향가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 만드는 법대로 만드는 법대로 지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향가를 현대 향가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기회가 있으면 예. 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향가 창작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샹플리옹 이전에는 고대 그리스 문자를 그 뜻글자로 봤죠. 네. 샹플리옹이 그게 아니라 이게 소리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향가 경우하고 정반대예요. 맞습니다. 그 경우는. 저는 네. 저는 남들이 저도 처음에는 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샹폴레옹도 예. 이집트 그림 문자를 예. 뜻으로 푸는 법을 처음에 자기도 뜻으로 풀었어요. 그렇죠. 예.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을 바꾸자. 예. 그래서 이건 표음 문자야. 예. 소리로 풀자. 예. 근데 똑같이 저는 예. 이제 저도 그렇게 봤죠. 처음부터 아까 소리로 풀었습니다. 예. 계속 한 몇십 년간을 예. 거기서 헤맸어요. 예. 헤매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예. 해서 해독법을 바꿨던 겁니다. 네. 네. 그것이 바로 양주도 박사의 네. 묘소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뜻으로 갔더니 다 풀리더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대 그 이집트 문자를 푼 그 샹폴리옹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김영애 소장의 향가 해석도 학계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뜻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금년 이제 한 해 가시기 전에 네. 마무리 잘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